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위클리 데스크 진행을 맡은 모니터의 방송 건설 부동산 부장 이군호입니다.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애매한 피드백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잘 봤다, 잘 봤는데 잘했다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숙취와 감기 기운 때문에 정신없이 촬영하다 보니 떨리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멀쩡한 정신이 하려다 보니 좀 떨리네요. 이 컨텐츠만 보고 무려 10명의 구독자가 늘었어요. 방송이 정말 너무 심금을 울려서 가입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국토통보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달리고 있겠죠. 예. 최근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LH를 통해서 매입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밝히면서 시끌시끌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로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분양했다가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를 왜 사주냐, 도덕적 해이 아니냐. 정부 예산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예산일 텐데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다른 데 쓰지 않고 과연 그걸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쓰는 게 맞느냐 라는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엔 그래서 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정부가 판단했을 때 미분양 아파트가 6만 2천여 가구를 넘어서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줄여주는데 약간 그런 정책적 방안들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전례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때 이런 효과를 봤으니 이번에도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민간이 분양한 것 중에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 적이 있었나요? 네. 지금의 사태보다 더 심각할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당시 2009년 3월 미분양 아파트는 16만 6천 가구에 달합니다. 지금 6만 가구 좀 넘어섰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의 2.5배 이상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죠. 이때 당시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폭증했던 거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연간 공급 물량이 한 4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분양 가구 수가 한 20만 가구 정도로 좀 추정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거와 비교하면 거의 20만 가구 이상이거든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경기 침체 그리고 이어지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해서 미분양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16만 6천 가구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 경기가 호황이어서 분양가에다가 브랜드 가격, 입지 프리미엄, 고급자재 적용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상당히 고가로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견인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동네 집값이 10억이다. 근데 다 구축이겠죠. 옛날 아파트겠죠. 자이, 레미아 이런 고급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들이 11억이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일대 가격이 11억이 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이 분양가를 특정 가격 이상, 주변 시세의 몇 프로 이렇게 못 올리는 어떤 그런 규제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그럼 그 제도 시행하기 전에 2007년 시행인데 그 직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하자 해가지고 40만에서 50만 거가 무작정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 감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쏟아졌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그때부터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죠. 항상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정말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경제 위기로 이렇게 확산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원래 이 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분양을 받은 분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받아서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100% 분양이 됐으면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속 중도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미분양이 돼서 만약에 미분양률이 한 30%, 계약률이 30%도 안 된다. 그럼 나머지 70%의 돈을 건설사들이 자기 자금을 쏟아붓든가 해서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부동산 PF 시장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PF를 해주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거 분양 안 될 것 같아. 사업성이 낮은 것 같아. 그럼 PF를 안 해줍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 분양을 했는데 덜컥 미분양이 났죠. 그럼 공사 대금이 없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하도급 업체 돈을 못 줍니다. 건설사 부도나고 하도급 업체도 부도나고 거기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다 길거리 나앉게 되죠. 실물 기업들의 위험은 금융기관으로 고스란히 전이가 되죠. 금융시장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국내 경제,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부가 그때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지금은 다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대한주택보증이었죠. 2008년부터 자체 자금을 통해서 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준공이 된데도 텅텅 비어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그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분위기가 불렀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매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시 2010년까지 뭐 3조 원을 매입할 정도로 그때 당시 말씀드렸죠. 이명박 정부 때 규제 해제 정책을 많이 폈다고.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면서 미분양 통계가 2009년 말 12.3만 가구, 2010년 말 요건 보고 수밖에 없으니 양해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9만 가구, 2011년만 7만 가구 하다가 2021년 말 소위 말해 부동산 경기가 피크일 때 1.4만 가구까지 줄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다시 지난해 말 중반부터 집값 급락에서 시작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분양시장 위축되면서 다시 이제 6만 가구대를 넘보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참 뭐라 그럴까 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작년 말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소위 말해서 그 대선 공약부터 시작해서 인수위 시절부터 이어지고 그 정권 초기 이제 어떤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지금 너무 과도한 가격 규제고 건설사들이 이걸 폐지를 요구하니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양가를 높여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분양을 하던 아파트들을 대거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로 미룹니다. 분양을 미뤘는데 분양시장이 죽기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한 달 지난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통계로 봤을 때는 분양시장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6만 가구를 넘었을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죠. 심지어 뭐 둔촌 정도 지금 1,400 가구가 지금 미분양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국토부는 지금 어떻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것이냐. 많이 언론 보도상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LH를 통해 지금 매입을 한다라고 나왔죠. 임대주택은 건설형 임대가 있고 매입형 임대가 있습니다. 이 건설형 임대라는 건 LH 중심으로 해서 각 택지지구라든가 어디에서 직접 개발해서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입 임대는 도심에 비어있는 주택들을 특정 가격, 예를 들어서 시세의 몇 %로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중공업 미분양 중심으로 매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심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런 매입 임대를 3만 5천 가구를 사들이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 6조 원 이상을 편성했다. 가구당 예산은 뭐 시세 뭐 60% 70% 정도 얘기가 나왔고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에도 드디어 미분양이 나왔어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칸타빌 수유거든요. 분양이 안 되니까 할인 분양도 했었어요. 이번에 LH가 36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구당 평균 매입 예산을 1억 7천이라고 잡았는데 그런 매입해야 된다는 어떤 다급함이 좀 이 정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H가 사실 그 부채 면에서 자유로운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해서 LH 처음 설립했을 때 당시 부채가 100조를 넘었거든요. 이 LH도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건설형 임대라고 있죠. 공급을 하다 보면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는 사업입니다. 건설형 임대하고 매입형 임대를 동시에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미분양까지 매입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아마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 당시에 지금 현재 허그가 그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을 했던 것처럼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한번 해봤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허그도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문제된 전세 사기 때문에 허그가 지금 보증보험을 들었던 분들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금액이 벌써 1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분양 아파트 매입까지 부담을 지어준다? 이게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정부로서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 약간 곁다리로 새는 측면일 수도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들이 안 그래도 그 요새 깡통 전세 문제 되게 심각하다면서 이러다가 허그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다 못 돌려줄 거다. 뭐 이런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가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거 과연 믿고 계속 가입해도 되는 걸까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 허그라는 조직이 의외로 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한 당시 그 기금이 100조가 넘었어요. 그 허그 자체도 그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수입한 금이 3조라고 했잖아요. 기금을 활용한 게 아니고 허그 자체 자금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허그가 이런 식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다가 주택보증 망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경기가 살아나면서 매입했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를 할 거 아니에요? 원래 분양가의 60, 70%에 사들였지만 팔 때는 시세에 준해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손해는 안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택보증이. 그 당사자분들을 좀 만나고 왔었는데 그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사이클상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그 아파트를 팔면서 다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제 생각을 많이 얘기하면 이 시장에
뭐 물론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영향도 없지만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줬을까 조심스럽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 분양시장은 시장 경제가 작용하지 않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야이긴 해요 지금. 그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 개입한다는 게 결국엔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주대 여기에는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둔촌주공 아파트 그 비싼 10억, 20억 되는 아파트를 미분양됐다고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육 칸타빌도 사실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수억이 될 텐데 거의 그때 당시에 분양가나 시세가 거의 10억에 육박했거든요. 그만큼 다른 데 미분양 아파트를 못 사주는 상황이니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하되 명확한 기준은 가지고 하자. 정말 미분양이 심각한 곳, 서울에서도 약간 좀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그 수요가 있는 곳, 그리고 임대 수요가 필요한 곳, 건설 임대까지 공급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크니 차라리 매입 임대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지 미분양 매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2회차 열차에 내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된 얘기는 제가 자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정권 초기고 다음 시간에도 또 정책이 될지 아니면 진짜 시장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알찬 부동산 소식 들고서 다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